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리튬 전쟁, 소위 2차 전지의 핵심 광물이죠. 2차 전지를 두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에 리튬을 두고 또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 매우 눈에 띄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급망, 2차 전지의 공급망이 또 한번 붕괴될 위협에 우리는 놓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리튬뿐만 아닌 전 산업에 걸친 이 공급망 자체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해서 이런 붕괴 위협이 2035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누가요? 바로 이 책의 저자죠. 제임스 리카스. 원래 뭐 이분 너무나 유명하시잖아요. 이렇게 화폐 전쟁이나 화폐 몰락,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경제 진단 이 분야의 대가로 부상한 분이신데, 이미부터 더 이코노미스트뿐만 아니라 제 채널에서도 또 제 책에서도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2020년부터 등장한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를 좀 진단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경제학자들이 이 공급망 위기가 단순히 2023년에 완화되고 사라진다 하는 것이 아니라 2035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미국 정보 당국도 마찬가지. 금리 인상, 이 공급 위기 해결 못하면 또 물가를 아무리 금리를 인상해도 물가를 못 잡는다. 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해야 원자재 공급이 부족하니까, 혹은 부품 공급이 부족하니까 결국 원자재 가격이나 부품 가격이 계속 치솟으면 물가는 계속 오를 수 있고, 금리 인상만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까지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책의 저자죠. 제임스 리카스는 한국은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자원도 부족한 나라이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2차 전지를 비롯한 주요 산업 영역에서 완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은 한국 경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급망 그 자체의 위협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이런 위기가 전개될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 책을 읽고 그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좀 많이 담아내 드리고 싶습니다. 제임스 리카즈가 그동안 이 솔드아웃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여러 저서를 통해서도 경제를 명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 솔드아웃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도 공급망 자체가 붕괴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 야기되고, 그 밖에도 세계 경제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이것은 글로벌 경제를 더 가라앉게 만든다라고까지 표현해요.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글로벌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 혹은 경제가 어떻게 회복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공급망 붕괴 이 자체를 우리는 제대로 들여다볼 그런 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대란, 이것이 뭘 야기했습니까? 네, 초인플레이션 쇼크. 2022년 6월 미국 물가 상승률 9.1%라는 41년 만에 최고치를 야기했죠. 사실 이 41년 만에 등장한 초인플레이션 쇼크는 41년 전 1981년 이때 더 높은 물가를 우리는 만난 적이 있는데, 이때 물가 상승률도 사실 무엇 때문이에요? 오일 쇼크 때문 아닙니까? 오일 쇼크는 결과적으로 공급망 대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공급망 대란이 물가를 자극하고 그것이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1980년 이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으로 역성장을 했었고, 그게 근래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경제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망 대란이 얼마나 그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자원 하나도 없는 나라,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 공급망 대란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급 사슬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고 가야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처음 이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던 게 제 기억에 한 2011년이었는데 그때 혹시 만난 학생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강의 교환을 좀 뒤적였어요. 왜냐하면 공급 사슬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PPT에 있는 자료를 좀 10몇 년 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빵을 먹어요. 근데 사실 이 빵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누군가 농장에서 밀을 생산해야 되지 않아요? 그걸 이제 운송, 물류라는 것을 거치면 이 농장에서 수확한 밀을 뭘로 만듭니까? 밀가루로 만들죠. 그럼 만들어진 밀가루를 운송해서 또 그것을 빵으로 만들고, 그죠? 만들어진 빵, 제과 공장에서 만들어진 빵을 슈퍼마켓으로 운송해서 또 물류라는 거 거쳐서 또 우리는 이 제과점에서 혹은 슈퍼마켓에서 빵을 사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공급사슬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공급사슬을 조금 딱딱하게 정의한다면 이렇죠. 여러 공급자들이 특정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하면 그것을 저장하고 운송하고 제조하고 그 완제품이 생산되면 그게 유통업을 거쳐서 소매업자를 거쳐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이런 프로세스, 이 자체를 뭐라고 한다? 그게 바로 공급사슬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 수가 없어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공급받지 못하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어요. 2차 전지도 역시 부품입니다.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부품에 불과해 어떻게 보면. 근데 그 2차 전지를 제조하기 위해 들어가는 핵심 소재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차 전지를 못 만들죠. 그럼 2차 전지 산업이 일으켜지지 못하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가 공급이 부진해지면 전기차 생산에도 마비가 걸리는 거죠. 이렇게 공급사슬 붕괴는 굉장히 큰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다. 그런데 이 공급망 붕괴는 어떻게 왔나를 이 책에서 굉장히 자세히 분석해주고 있는데 그 어떻게 왔나를 정의해야 할 때 첫 번째로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기, 그 위기를 맞이하면서 미국 경제가 어떤 생각을 해요? 자국 경제를 빨리 부양시켜야 되고 자국 경제를 회생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뭐 통화정책 관점에서도 금리를 인하하거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또 뭐를 해야 돼요? 고용을 좀 고용 창출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용 창출을 야기하려면 제조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공장을 자꾸 어디다 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두었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오프쇼어링. 공장이 밖으로 나가는 흐름. 오프쇼어링이 지배적이었다가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뭐합니까? 나가 있던 공장들아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라. 리쇼어링 열풍이 부상하는 겁니다. 공급망이 재편되는 구조인 거죠. 또 거기에 미중 패권 전쟁 2010년 중반대죠. 2015, 17, 18 요 정도죠. 이때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구나 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자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죠. 역시 2020년에 찾아온 코로나19. 이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이 붕괴되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이 부족해서 그냥 공장이 멈춰서다든가 또 건설사들이 철강 스크랩을 못 구해서 건설이 중단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 많이 발생했었단 말이죠.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공급망을 굳이 다른 나라에 두는 게 불리할 수도 있겠구나. 자국에 두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러시아로부터 생산되는 각종 원자재, 부품을 수급받지 말라. 뭡니까? 발로 밟고 있죠? 이게 뭐죠? सँ션스, 경제 제재를 발동하죠.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마. 러시아산 천연가스 쓰지 마. 각종 많은 기업들이 뭐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뭐 비료나 밀이나 뭐 알루미늄이나 러시아 최대 자원을 말 그대로 다른 주요 선진국들, 서양 국가들이 수급받지 않자 말자
하는 경제 제재를 단행하죠. 그러면 스스로 조달해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받아야 되잖아요. 러시아는 그들이 생산하는 이런 자원이나 각종 소재를 이제 누구한테 공급해야 됩니까? 이 서방 국가가 아닌 또 다른 지역으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뭡니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을 거치면서 기존 공급망이 붕괴되고 새로운 공급망이 형성되는 모습이다라고 이 책에서 정의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것을 그래프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됩니까? 슬로우 됩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세계 총 생산액 GDP에서 이 교역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죠. 그 비중이 이제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이 등장하죠. 뭐냐면 리쇼링 열풍인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지 말자. 그러니까 자국에서 생산하자. 이런 열풍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죠.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짓는 거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공장 짓는 해외 직접 투자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GDP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 결과적으로 공급망 재편의 시작,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글로벌 금융위기다. 그 밖에도 미중 간의 패권 전쟁, 그리고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들을 맞이하면서 세계적으로 리셔링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 선분 보시면 급격히 늘어나죠. 이런 것들이 공급망 재편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23년부터 일어날 또 다른 공급망 전쟁, 공급망 붕괴, 혹은 공급망 재편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튬 전쟁에 있다. 중국의 2차 전지를 향한 그 야심, 그것이 또 다른 공급망을 재편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리튬이 뭡니까?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자원을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그리고 칠레 3대 남미 국가가 세계 전체 리튬 매장량의 50% 이상, 약 60% 가까이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가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 트라이앵글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 지역으로부터 리튬을 안정적으로 조달받기 위해서, 물론 리튬만은 아닙니다. 리튬 말고 그 밖에 니켈이라든가 각종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소재들을 그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이들 국가와 접근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들 국가와 친교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자원을 이제 더 이상 그 밖에 다른 나라, 중국과 동맹의 관계에 있지 않는 나라에게는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방금 말씀드렸던 리튬 삼각지대,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들 지역은 이미 리튬 산업을 국유화한다든가 혹은 리튬을 전략 광물로 지정함으로써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채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말고도 그 밖에 여러 중남미 지역들, 또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고 이런 핵심 천연 자원, 광물, 비철금속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 보세요.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한다. 그리고 필리핀도 보세요. 니켈 광석 수출의 최대 1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 이런 것들이 광물 자원에 있어서 민족주의적 동향이 크게 거세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 와중에 중국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중남미 지역 간에 뭡니까? 장관계 미팅입니다. 이 미팅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중국은 중남미 지역에 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해줄게. 해외 직접 투자 많이 해줄게.
다른 뭐 설비 지원이라든가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런 광물 자원 채굴하면 그거 우리가 많이 사줄게. 이런 식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실제 남미 국가의 무역 의존도의 변화를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2000년 약 2.7%에 불과했는데 2021년 25%로 정말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미 국가의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인 거예요. 다른 말로 중국과 남미 간의 무역 의존도 혹은 경제적인 교류 관계를 급격하게 강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2차 전지를 독립적으로 우리가 남미와 함께 수주받고 공급한 그런 2차 전지 소재를 안정적으로 수급받고 그것을 다른 나라에는 공유하지 않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결국 2차 전지 전쟁인데 그게 리튬 전쟁으로 불거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중국은 어떤 식으로 이런 남미 국가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다양한 상업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우리도 여기에 뭐 해줄게, 고속도로 놔줄게, 해외 직접 투자합니다. 그 밖에 이 남미 지역에게 필요로 하는 여러 인프라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든가, 또 중국이 하는 여러 사업에 남미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 상업적인 관계를 형성시켜요. 그런 다음에 중국이 원하는 그것을 요청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경제 교류도 많이 늘어나고, 대신 우리가 남미 국가로부터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게 해줘라 하는,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국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닙니다. 남미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 밖에 아프리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리튬의 향후 그런 생산량 추이를 전망해 놓은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지역에 수많은 광물, 리튬 자원들의 생산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매우 우세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남미 지역도 중요하지만 아프리카 지역도 포섭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닐까요? 실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을 보세요. 중국이 니켈 영역에 있어서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여러 가지 광물 자원에 있어서 중국의 마이닝 그 비중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흑연 같은 경우 극단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 마이닝에서 채굴하잖아요. 이런 자원을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과 같은 이런 자원을 채굴한 다음에 그다음 뭐 합니까? 이걸 가지고 소재를 만들어요. 메터리얼을 만들어요. 근데 그 메터리얼 프로세싱에는 중국의 비중이 정말 더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밖에 이 메터리얼, 소재 영역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셀 컴포넌트, 배터리 셀, 그리고 전기 자동차, 각종 영역에 걸쳐서도 중국의 비중,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이닝, 광업 분야뿐만 아니라 소재 개발, 그리고 나아가서 완제품까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마이닝, 소재 발굴이나 원자재 발굴 이런 것까지 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2차 전지에 대한 야심을 리튬 전쟁을 통해서 펼쳐 보이는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공급망의 재편은 향후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게 바로 프렌드 쇼링. 결국 미국은 미국 우방국들과 동맹 관계를 더 강하게 공고히 하고, 중국은 또 중국, 러시아 그 밖에 우방국들과 관계를 공고히 하는 그런 과정인데, 한미 정상회담 중에도 이야기했듯이 공급망 관계를,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자라는 그 움직임도 같이 일어나고 있듯이,
세계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유럽, 중국, 아시아에 걸쳐서 해외 직접 투자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직접 투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모습, 중국은 100 밑으로 꺼져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특히 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전략산업 영역이고요. 그 밖에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을 제끼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이 100 위에 맴돌죠. 지수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가 어디에 집중되는 것이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은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거나 중국의 공장을 안 짓고 자국이나 자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공장을 짓고 있거나 뭡니까? 프렌드 쇼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이런 공급망 재편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확인케 해주는 IMF의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미국과 향후에 어떻게 합니까? 리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장을 재편하고 공급망을 재편할 때 빨간색이죠. 세로축이 중국이고 가로축이 미국인 부분만 빨간색이죠. 그러면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 미국으로 공장을 해외 직접 투자를 더 늘려나가는 일을 안 하고 있다. 마이너스로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른 나라들에게는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 역시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40.6%. 중국에 대해서는 공장 안 짓는 거죠. 해외 직접 투자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어디가 초록색이죠? 네, Emerging Europe, 신흥 유럽국, 그 밖에 유러피언 국가,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남미, 중남미 국가, 이런 아메리카 지역에 더 많은 해외 직접 투자를 집중하는 모습. 그러니까 과거와 달라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미국도 중국에 해외 직접 투자하고 중국에 공장 짓다가 이제 프렌드 쇼링,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지역들의 공장을 증설하고 해외 직접 투자를 늘려나가는 모습.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고 공급망, 기존 공급망이 붕괴되고 완전히 달라지는 공급망이 등장하겠구나. 자, 이런 과정에서 어떤 변화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이고 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산하는 주력 산업들 있죠. 스마트폰, 또 자동차, 그 밖에도 전자제품, 뭐 PC, 여기에 들어가는 또 부품이죠. 이 반도체, 2차 전지. 이게 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인 거예요. 이런 주력 산업에 있어서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국 이 공급망 재편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공급망 재편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한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하시고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이 공급망 재편 또 앞에 말씀드렸던 리튬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다른 관점에서 또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그 인사이트를 좀 전달해 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